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은 글루미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냥 프라이데이를 붙인 거고, 왜 이 제목으로 정했느냐면, 이 제목으로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목만 헤드라인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들 우울한 얘기예요. 어떻게 봤을 때는 다들 우울한 얘기인데 유일하게 그냥 우울하지 않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에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 그린벨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우울한 얘기예요. 어떻게 봤을 때는 우울한 얘기인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은 그린벨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보셨나요? 그린벨트에 대한 얘기. 지금 이제 사실은 서울시 정책 자체가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다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좀 우울했는데 뭐 박원순 시장이 뭐 어찌 됐던 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공석이 됐잖아요. 공석이 되자마자 나온 얘기가 그린벨트 풀어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박원순 시장,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지만 전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전 시장이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절대 못 푼다라고 얘기를 해서 확고한 분위기였어요.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확고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야 그러면은 이제는 풀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라는 쪽은 이런 거예요.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라는 쪽은 민주당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제하자라는 쪽은 집값 잡아야 되니까 집값 잡으려면 공급량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공급량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빈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빈 부지 자체가 지금 현재 없으니까 그러면 인구가 또 밀집되고 그러면 또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런 그린벨트 풀어서 여기에다가 공공주택을 지으면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과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민주당이든 당에 대한 입장이든 뭐든 그걸 다 떠나서 과연 그린벨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푸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질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린벨트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린벨트는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나요? 그린벨트는 실제로 1940년대부터 시작해서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논의가 되어 오다가 195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영국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런던이거든요. 런던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주변이 전부 다 그린벨트예요. 이 주변이 그린벨트예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 서울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를 그린벨트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도심지가 이렇게 왜 그린벨트를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박정희 시대에 그린벨트를 지정했어요. 이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진보주의자적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진보주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야 박정희가 한 유물 아니야 풀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린벨트는 효과적인가 효과적이지 않은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그린벨트가 없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미국에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뉴욕은 아닙니다. 미국의 LA입니다.
대부분의 도시 연구가들은 LA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계란과 같은 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란 후라이와 같은 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계란 후라이와 같은 도시가 뭐냐면 계란 후라이를 만들기 위해서 계란을 딱 깨트리잖아요. 그러면 흰자는 쫙 퍼져나가고 중간에 노른자가 딱 뭉쳐져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게 LA거든요. 중간중간에 녹지대가 있지 않느냐. 이건 그린벨트가 아니고 그냥 공원인 거예요. 워낙 스모그가 심하기 때문에 공원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공원들을 넣어놓은 건데 딱 보시면은 여기 중심에 쫙 올라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낮은 건물들이 쫙 밀집돼 있죠. 그래서 사실상 LA 같은 경우가 영화 소재로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영화 소재로. 배트맨 다크나이트. 그 당시에 배경이 된 곳이 LA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린벨트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금 야금야금 그린벨트를 줄여오고 있어요. 야금야금 그린벨트를 줄여오고 있어요. 지금 영국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조금 줄고 늘고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야금야금 줄어들어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린벨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린벨트는 여기 보세요. 도시가 넓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도시가 넓어지면 왜 안 좋나요? 도시가 넓어지게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시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산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간이 거주하는 형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염병은 훨씬 더 크게 창궐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는 어떤 얘기가 제일 많이 도는 거냐면 인간이 사는 땅을 축소해야지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그린벨트는 도시화가 더 이상 안 되기 위한 마지노선이에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개념들이 떠오르죠. 아이, 도시가 되면 더 좋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형적인 나라예요. 왜 우리나라가 기형적인 나라이냐? 한국의 도시화 비율, 그러니까 도시화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도시에 사람이 사는 인구 비율이에요. 농촌과 도시를 따지고 봤을 때 면, 동 뭐 이런 데 제외하고 우리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 비율은 몇 퍼센트냐 하면은 바로 91%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유일하게 90%를 넘는 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 근데 홍콩과 싱가포르는 어떤 국가죠? 도시국가죠. 그럼 우리나라는 도시국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 비율로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도시국가 비율로 도시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 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LH공사나 SH공사 도시개발공사에서 좀 쓰일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쓰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갑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도시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부터 먼저 봅시다. 도시는 어떻게 생겨나느냐면 원래 도시는 자연 발생적입니다. 원래 도시는 근대 이전의 도시와 근대 이후의 도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근대 이전의 도시는 어떠냐면 이거예요. 이건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라 여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요. 이 밑쪽으로 사람들이 살아요.
이 위쪽으로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광장이 만들어지고 극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고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시장이 만들어지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들이 생겨난 뭐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 위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종교와 도시는 막 분리돼서 가는 이러한 형태의 도시가 바로 자연 발생적인 도시예요. 즉 자연 발생적인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누가 출입을 하고 누가 바깥으로 나가는지를 반드시 아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습니다. 느티나무 및 정자입니다. 그 시골에 가면 꼭 희한하게 느티나무 한 그루씩 있잖아요. 큰 나무.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마을을 상징하고 그 밑에 대부분 정자가 있고, 그 밑에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앉아서 놀고 계시잖아요. 그런 풍경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거기 딱 앉으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길목억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가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뭐 무슨 밭을 매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면, 자연 발생적인 마을이나 도시는 한 곳으로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곳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광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 이후의 도시는 도시에서 또 다른 질서를 구축하게 돼요. 어떤 질서를 구축하느냐? 계획도시가 생겨난 건 르네상스 시대고요. 르네상스 시기의 도시는 도시 안에 질서 체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도시에서 살려면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라. 노동이 중요한 것이다. 상업은 필요하고 도시로 이동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도시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서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질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골 가보세요. 시골 가면 횡단보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건너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건너가면 되지. 차가 빵거리면 욕먹어요, 시골에서는. 본단 말이에요. 저 누구 차야? 다 아니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거는 인문학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인문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지 아세요? 도시에서의 권태로움과 시골에서의 권태로움이 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예를 들어줄까? 이상의 예를 들어줄게. 시인 이상 알죠? 시인 이상은 어디 출신이냐면 얘는 서울 출신이야. 서울 출신인데다가 얘의 큰아버지가 잘 살았어요. 이상은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이상은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양자로 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어디에서 이발소를 했었어요. 지금의 북촌쯤에서. 이발소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얘는 완전 도시 남자인 거야. 그리고 유학도 도쿄로 갔다 왔고, 아무튼 이상은 토목과를 나왔잖아. 그래서 토목과 나왔고 완전히 이 사람은 도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가 폐병에 걸려. 그 소위 말하는 그 시대별로 그 지식인들이 걸리는 병이 있어요. 어찌됐건.
그 이상의 일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상의 일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거야. 이상이 폐병에 걸려서 시골에 요양을 하러 가서 이제 그 논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애들이 나와서 놀고 있더래요. 애들이 나와서 노는데 그 말을 써요. 이 시골은 너무 권태롭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쳐간다. 저 아이들에게 빨리 장난감을 쥐어주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상이 하루는 갔는데 애들이 나와서 노는데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우르르르 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리는 거야. 와 하면서 달려. 그리고 이쪽으로 달리면서 와 하면서 달려. 그러다가 갑자기 풀을 뜯더니 돌멩이로 풀을 막 찧어. 아무 생산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좋다고 찧어. 그러면서 막 까르르 웃고 막 손에 풀 묻히고 웃고 그러다가 갑자기 애들이 남자애들이 오줌을 싸. 오줌 누가 멀리 나가고 높이 올라가는지를 막 지들끼리 막 하면서 까르르르 웃고 오줌 덮어쓰고 난린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것도 지겨웠는지 애들이 똥을 싼대. 그러니까 이상 완전 도시 남자인데 얘가 보기에는 이놈의 자기는 농촌에서 할 게 없잖아. 뭐가 없으니까 문화가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너무 권태로운 거예요. 너무 권태로우니까 애들은 어떻게 하고 노나를 봤는데 이건 미친 거지. 도시 애들은 그렇게 안 놀거든. 근데 얘들은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풀을 잡아서 뜯어서 돌멩이로 풀을 찢고 있다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먹지도 못하는 거를. 근데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 보기에는 얘들은 미친 놈들인 거야. 그래서 얘들은 권태롭기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권태롭지 않게 하려면 손에 빨리 장난감을 쥐어줘야 된다. 근데 더 웃긴 건 얘가 다시 도시로 와서 또 다른 권태로움을 느껴요. 어떤 권태로움이냐? 그러면 도시 안에 있는 권태로움은 뭐냐? 도시 안에 있는 권태로움은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것들이 자극적이고 모든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는 지나가다가 어떤 누군가가 어떤 여성분이 하이힐 구두가 부러졌어요. 뒷굽이 부러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이어폰 끼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걸어가지 뭐. 걸어가지. 우리는 지나가요. 왜 지나갈까라는 거죠. 누군가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은 가서 도와줍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갑니까? 그냥 지나가죠. 왜? 우리는 지나가다 또 넘어지는 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 시골은 아니야. 시골은 누구 하나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면 익명성을 보장받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소문이 나. 야, 그 집 아들내미 다리 부러졌다며. 야, 뭐 하다 부러졌는데? 야, 그래, 그 감나무 그거 분명히 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리 부러진 애가 이렇게 절뚝절뚝 가면서 가면은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해요. 이 감나무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넌 감나무 올라가서 잘 됐다 이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시에서는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리 절뚝절뚝하고 있는데 왜 다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뺨 맞겠지. 이상한 놈 취급받겠지. 왜? 우리는 다리 절뚝 있는 사람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는 늘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거고.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살인사건에 대한 얘기가 뉴스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날씨를 얘기해줘요. 기상캐스터가 나와서 웃으면서 날씨를 얘기해줘요. 오늘은 화창하겠습니다래요. 뭐가 화창하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는 이걸 분리시켜서 봐요.
시골은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 안에서 누군가가, 그 마을에서 누군가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큰일인 거야. 심지어 누가 죽였는지도 알아. 할머니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여기 들어가던데 언제쯤에 낯선 차가 한번 왔어.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누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오늘 날씨 좋네. 그러면 이놈의 새끼는 너는 사람이 죽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는 안 그래요. 그게 권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기본적으로 도시 안의 질서는 끊임없는 권태로움을 가진 상태에서 질서를 구축해 나가요. 그래서 늘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 넓어지면 그 권태로움이 확장돼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들, 외로움,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가 가진 권태로움을 아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도시는 응축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그럼 더 이상 여기서 인구가 밀집되는 거 말고 뭐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들 용적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적률은 뭐냐면 한 평당 쓰일 수 있는 용적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버려지는 땅이 많은 건지 버려지는 땅이 없는 건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용적률하고요, 파리와 암스테르담의 용적률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서울이 160%고요, 파리가 250%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파리 가보셨습니까? 암스테르담 혹시 가보셨습니까? 파리나 암스테르담을 가면 서울보다 복잡하다는 느낌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서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짜투리 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파리는. 우리나라는 짜투리 땅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다면 서울은 이렇게 복잡한데 짜투리 땅이 많을까? 왜 많을까? 많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농사꾼 마인드로 계획도시를 만들었어요. 자대고 그었잖아. 그죠? 자대고 그었잖아. 이 자대고 긋는 이게 뭐냐 하면은 밭대기 설정하는 거예요. 논밭 설정할 때 네모나게 하잖아. 그래야지 벼가 잘 자라니까. 이게 농사꾼 마인드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느냐면 네모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모나게 또 있잖아. 그리고 네모나게 있잖아. 그리고 네모나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사거리가 생기잖아. 여기로밖에 상권이 안 들어서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 골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골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생겨요? 상권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에 상권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여기에 상권이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사람들이 분산돼요. 상권이. 지금 우리 강남역만 보더라도 여기 건너가면 앞쪽에 대로에 큰 건물들이 있죠. 그리고 뒤에 뭐가 있어요? 골목이 있죠. 거기에 술집들이나 상권들이 막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골목이 있죠. 또 여기 상권이 있죠. 여기는 차를 끌고 들어가서 대량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사람들은 앞쪽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나가는 통로. 여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은 교통대로 불편한데 사람은 사람대로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가 분산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핫플레이스가 따로따로 있는 거야. 핫플레이스가 홍대,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어디 있어? 뭐 이태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홍대, 이태원이라고 하는 곳, 우리가 그냥 예전부터 종로도 똑같고 종로, 강남 전부 다 뒷골목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뒷골목들을 샅샅이 헤쳐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소비를 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늘 주차난이 있는 거고 뭐가 있는 거예요. 왜? 밭대기 가르듯이 갈라서. 그럼 파리는 용적률이 왜 이러냐? 여러분이 유럽 가보면 아시는데, 유럽 가보면 집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희한하게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안 이상하세요? 우리나라에 있다가 여기 유럽 가면 집들이 붙어 있는 거 보고 안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느끼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얘들은 길게 뻗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상업적 마인드는 얘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면서 물건을 다 사야 되는 거야. 그러면 도시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계획도시라고 하더라도 길게 뻗어버려요. 도로를 길쭉길쭉하게 만든단 말이야. 방사형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따닥따닥 붙여놓는 거예요. 그 가게들을. 그게 아케이드라고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아케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놓고 뒤에는 사람들이 못 모이게 뒤에는 광장을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은 이게 거주하는 집이면 여기에 정원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뒤쪽에는.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몰리느냐면 이 앞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전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의 계획도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방형으로 돼 있는 계획도시는 상업이 발달할 수 있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 사람들이 분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맛집을 찾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맛집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냥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야, 거기가. 그리고 거기에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권은 무조건 길쭉길쭉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전 재래시장 가보세요. 우리나라의 재래시장 중에서 방사형으로 된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재래시장은 방사형으로 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네모나게 되면 큰일 나요. 네모 반듯반듯하게 되면. 왜? 사람들이 어디서든 들어와서 어디서든 빠져나가잖아. 그럼 자기 물건만 사고 나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기 물건만 사고 나간다고요. 그래서 시장은 긴 거예요. 가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오씨 이거 맛있겠는데? 분명히 그래요. 광장시장 딱 들어가면 쭉 들어가서 나는 분명히 육사시미를 먹으러 왔거든. 근데 이미 들어가면서부터 난 이미 김밥도 먹고 빈대떡도 먹고 뭔가를 먹었어. 육회집을 정작 가면 많이 못 먹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원래 가장 좋은 상권인 거예요, 원래는. 어느 순간 내가 이 골목을 지나왔는데 쇼핑백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강남 들어가서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은 없잖아요. 들어가시면서 여기 가볼까? 여기 가볼까? 이게 아니죠. 우리는 뭔가를 딱 찍어놓고 가잖아. 그게 이거예요. 야, 여기 반멜까? 요번엔 여기 반멜까? 요번엔 여기 반멜까? 이거예요. 이 좌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의 용적률이 남는 이유, 서울의 용적률이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짜투리 땅이 많은 거예요. 없을 것 같은데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골목을 부활시켜야 되고 그곳을 아케이드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적률을 높여야 돼요. 짜투리 땅이 없도록. 그 노력을 해야죠. 그냥 무조건 뭐만 지으면 그린벨트만 풀어서 공공주택만 하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천만의 말씀. 안 떨어져. 근데 지금 또 늘리면 또 다른 것에 슬럼화가 와요. 지금까지 안 그랬어요? 세종시 생기면 서울이 분산될 거다. 아니죠. 대전이 슬럼화 됐죠. 송도가 생기면 서울 사람들이 이주할 거다. 인천 구도시가 슬럼화 됐죠. 우리는 늘 그래왔어요. 신도시가 생기면 그 주변 도시에서만 이동할 뿐 서울 사람들이 빠져나가거나 뭔가 안 빠져나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위에 있는 도시가 어디게? 여기가 세종이에요. 여기가 어디게? 판교예요. 자, 내가 여기가 판교예요. 여기가 세종이에요. 해도 여러분들은 믿을 거예요. 왜? 특징이 없어요. 뭔 특징인데 건물 요렇게 하나 지어놨다고 특징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우리는 자꾸 건물로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해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음식물뿐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자꾸 그 지역에 가서 특산물을 만들려고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 특산물은 다른 데서도 먹을 수 있잖아.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주도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 번씩 했죠. 그런데 그런 적도 있을 거야. 부산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적도 있을 거야. 해운대 앞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적도 있을 거야. 그런데 세종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판교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대전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대구에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광주는 어떨까? 있어요? 없다고. 왜? 다 똑같잖아. 어디서든 살든 다 도시화가 돼 있고 그 도시화에서 똑같잖아요. 제주도에서 살고 싶은 이유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뭔가 정치라든지 그리고 가서 보다 보면은 뭔가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왔는데 뭔가 느리게 가는 시간도 좀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잖아. 그 정치를 가지고 가고 싶어서 제주도에 살고 싶은 거거든. 그리고 부산에 가면 해운대 앞에 가면은 솔직히 해운대 앞에 어떤 외국보다 예쁘잖아. 진짜로 어떤 외국보다 예쁘잖아. 나중에 거기 그 해운대 좀 나와가지고 광안대교 쫙 불 켜지는 거 보고 하면 난리 나잖아. 그 앞에 요트 딱 묶어 놓은 거 보고 외국이지 거기가 무슨 한국이야.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 해변가를 아침에 조깅 한 번씩 싹싹 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또 다른 정치인 거야. 근데 나머지 도시계획은요. 그거는 자연 경관 때문에 그런 거고. 진짜 내륙 지방으로 오면 똑같잖아. 그러면 서울에 살겠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막말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나라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는 완전 달라. 그러니까 멋있지 않나요? 인구 밀도 보세요. 멋있는 나라지. 여기 1,000만 넘게 살아. 서울만 1,000만을 살고 여기에 2천만이야. 우리가 5천만 국민이라고.
말이 안 되지 않아요? 5분의 2가 살고 있어. 여기에만. 나머지 5분의 3이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지역 균형 발전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될까? 왜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통이 발전할수록 서울의 인구가 집중되죠. 아니, 공공기관이 이전했다고 우리 가족들이 다 내려가는 게 아니야. 아빠만 안녕이든 아니면 아빠가 그냥 KTX 타고 출퇴근하지든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전부 다 옛날 같지 않다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7, 80년대 마인드로 자꾸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계획을 하니까 옛날에 7, 80년대야. 아버지 이번에 지방으로 발령 났다. 그러면 이런 거지. 아빠 나 또 전학 가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아빠 발령 났다. 어쩌라고. 난 계속 다닐 건데. 아빠 안녕. 아빠 보고 싶지 않. 답답하면 KTX 타시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진짜 여수나 부산 정도로 발령받지 않고 대전 정도로만 발령받아도요. 1시간이면 가잖아. KTX 타면. 그러니까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서울에 완전히 발전을 시켜놓고 몰아놓고 이제 와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한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도시를 만들어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주변이 슬럼화 된다니까. 이게 송도고요. 이게 인천 구도시야. 송도를 만들면 인천 구도시가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도 나와요. 어떤 주장들이 나오느냐 하면 획일적인 도심, 놀고 있는 땅, 잘못되어 있는 필지 계획 등으로 도심은 복잡해졌는데 인구 밀도는 높지 않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는 좀 반박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한국은 근대화가 되면서 아파트가 만들어졌거든. 아파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한 땅에 예전엔 지주가 한 명이었는데 하나의 땅에 지주가 여러 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기회의 시대가 왔었어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현재 집값에 이렇게 민감하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여기에서 더 고층으로 올라가면 나는 더 멀어지는 거야. 더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절망하느냐면 이제 우리에게 기회는 없는 것 같거든.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 같거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이거를 집을 늘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밀집도는 올리는 게 맞아요. 하지만 밀집도만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옆에 상권이 딱 안 풀어지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건축 시공사만 돈을 벌게끔 돼 있는 거예요. 땅값이 확 올라가게 되니까 분양을 딱 하면서. 이게 용적률이라는 게 뭐냐면 쓰일 수 있는 용도인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몇 층 정도를 지으면 어디까지를
개발을 해야 된다를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산이 그랬어요. 일산이 예전에는 전부 다 한 15층 정도 싹 됐다가 지금 확 높아졌잖아. 근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상권이 발달을 안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용적률이라고 해서 인구 밀도를 내가 한 이 정도의 높이를 지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찌됐든 인구 밀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서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축 시공사들한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니들도 책임을 지고 개발을 해야 돼가 나와야 돼요. 이게 용적률이거든. 그래서 지금 중심과 도시는 600%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용적률이. 더 높이 지을 거야?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지어요? 요즘에 아파트를 중간에 공원들을 겁나게 때려 넣는 거예요. 녹색 건축물 법도 있지만은 얘들이 용적률 높이려고 겁나 때려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동과 동 사이를 멀게 할 수는 없잖아. 땅이 좁으니까. 그래서 동과 동 사이를 어떻게 해요? 비틀어 놓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동과 동 사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데가 어디냐면 잠실 주공 아파트예요. 혹시 잠실 주공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잠실 주공 아파트가 동과 동 사이가 겁나 멀거든. 가보시면은. 그래서 녹지대가 진짜 좋아요. 근데 그게 70년대 70년대 지어진 아파트거든. 그거 왜 그렇게 지었게? 왜 동과 동 사이가 멀게 지었게? 여기에 다 녹지대예요. 왜 멀게 지었게? 70년대라는 걸 잊지 마세요. 70년대. 이때 그렇지.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포를 쏘면 여기에 맞을 거 아니야. 그럼 아파트가 쓰러지면 따닥따닥 붙여놓으면 도미노처럼 넘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폭 쓰러지더라도 옆에 동이 무너지지 않도록. 와, 되게 단순하죠. 와, 이게 군인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폭 쓰러져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와 여기를 넓힌 거야. 그래서 얘들 용적률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재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용적률을 이거보다 더 좋게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도 주공 아파트 분들은 계속해서 재개발 될 거야. 언젠가는. 노후됐으니까. 라고 하시는데 재개발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공법에 의해서 저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 이상 용적률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 넓이만큼 아파트를 세워야 되거든. 근데 더 높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만큼 벌려놨는데. 그럼 뒤틀어서 해도 되느냐? 해도 되지. 근데 이만큼 용적률이 안 나오네. 이미 얘 용적률이 한 700% 나오는 용적률이야. 장난 아니에요. 심지어 더 웃긴 거 있다. 여기에서 반 이상은 박정희가요 여기를 그린벨트로 묶었어. 처음에는. 지금은 풀렸어요. 처음에는 여기를 그린벨트로 왜 묶었게? 여기에 건물 하나 들어서면 무너지잖아. 도미노 일어나잖아. 그래서 그린벨트로 묶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했던 거야.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동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렇게 비틀어 놔야 이렇게 용적률이 만들어지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를 들어가면 미로 같은 거예요. 동도 잘 못 찾겠고. 그래서 용적률을 올리는 건 맞아요. 그래야지 쓸 수 있는 땅이 많아지니까.
여기가 개발되면 여기에 상권지대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용적률을 풀어서 인구 밀도가 높아져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골목길도 개발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필지 개발을 잘못해 놓은 거는 맞기 때문에 골목길이 많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골목길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파트 가격에 집착하는지 아세요? 왜 아파트 가격에 집착하게? 아파트는 똑같이 생겼잖아. 똑같은 듯 다르잖아. 다른 듯 똑같고. 뭐 똑같잖아요. 어디 아파트를 들어가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 3개, 주방 하나, 화장실 2개, 하나, 방 4개, 좀 더 크면 방 4개, 베란다 있고, 뭐 그 정도가 끝인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집에 살면 어떨까? 좀 좁더라도 가치를 느끼지 않을까? 즉, 집은 가치로서 느껴야 되는 건데, 삶의 가치, 삶의 터전, 삶의 무엇인가로 느껴야 되는데, 우리 집이나 얘 집이나 구조는 똑같거든. 집이라는 공간에서 가치를 찾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제 뭘로 가치를 찾아요? 돈.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제로.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사실상 도시재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린벨트를 푸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에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도시재생을 뭘로 아느냐? 도시재생을 뭘로 아느냐? 재개발로 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재개발이. 인구의 밀집도를 높인다는 건 여기를 개발한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살게 하자가 아니라 여기로 들어와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게 하자예요. 유동률이 많게 하자예요. 그래야지 사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생활 밀착형 SOC를 넣고 골목길을 살리고 골목 상권을 살리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뭐를 만들고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고, 낮은 곳에서는 공공임대 빌라를 만들고, 높은 아파트 지역에서는 공공임대 주택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만들어서 분양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여기는 젊은 사람 지역, 여기는 늙은 사람 지역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분들하고 다양하게 공존해서 어울릴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문화들은 발전하니까. 나 또 열낸 거야? 그걸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이 다른 게 도시재생이 아니에요. 도시의 문제점을 딱 보려면 어디를 여러분들이 걸어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되시느냐면, 강남역에서부터 역삼역까지 걸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강남역에서부터 신사역까지 딱 걸어보시면 계층이 분리되어 있다는 게 대번에 느껴져요. 여기 강남역에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거리거든. 학생들도 되게 많이 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만 역삼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넥타이 부대들이 훅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역삼역 조금 위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부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하들을 거닐고 같이 막 술을 마시고 있어요. 저쪽으로 가다 보면 신사 쪽으로 가다 보면 부의 계층이 나눠지는 게 보여요. 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어디로 갈수록 혼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룹이 딱 나눠져 있는 거. 이게 도시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도시가 늙어버리면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유입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젊은 사람들은 역삼까지 가서 놀지 않아. 신사역 가로수길에서 노는 사람들이 강남역까지 와서 놀지 않는다고. 청담에서 노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온다고. 청담에서 놀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늙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계층을 만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부르디웨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런 부에 대한 계층, 문화에 대한 계층이 나눠지는 것을 아비투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런 건 그냥 유식한 용어로 그냥 써먹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는 발전할 수 없어요. 도시는 늘 어우러져야 돼요. 구와 신이 어우러져야 되고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걸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도시재생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은 하드웨어만 장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장착을 해야 되는 것이 도시재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거죠. 대단히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곳이 어디냐면 종로의 젊음의 거리. 젊음의 거리를 왜 만들어 놓냐고. 거기 원래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갔었던 곳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20대 때는 가면은 진짜로 올려졌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갑자기 젊음의 거리로 바꿨어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가다가도 멈칫하는 거야. 여긴 젊음의 거리인데? 내가 들어가면 대접을 못 받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게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구획이 나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디로 안 들어가? 파고다 공원 쪽으로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거기 뒤에 낙원상가부터 시작해서 상권이 죽잖아. 죽어버리니까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안 되고 죽어버리니까 인사동 쪽도 죽어버리잖아. 외국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이상은 인사동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그 건너편에 삼청동은 젊은 사람들의 거리가 돼버렸잖아. 혼재돼야 된다니까? 왔다 갔다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도 들어가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버스킹 할 수 있지. 왜 못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제가 얘기하자면 도시재생은 진짜로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하려면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소프트웨어의 문제지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을 현대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가는 이유는 거기가 재밌어야지 가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가는 거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있어야 가는 거지. 통인시장이 대표적이잖아요. 통인시장을 가면 엽전으로 바꿔주잖아, 현찰을. 카드도 되고. 그럼 나는 가면서 엽전으로 사 먹잖아. 재밌단 말이야.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광장시장은 먹거리가 있잖아. 제가 잘 가는 인현시장이라고 있어요. 인현시장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 자, 제가 왜 이렇게 뭐 그냥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어느 순간부터 도시를 바라볼 때 먹는 걸로 바라봐요.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한국인은 먹는 거에 환장한 민족인가? 라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거예요. 다른 레포츠를 즐기지 못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즐기지 못하는 이게 슬픈 거거든. 다른 무엇인가를 즐기지 못해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인간의 말초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식욕을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그렇거든. 저의 복지는 없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일요일도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계속 강의, 집, 강의, 되게 재미없어요. 재미없게 살아요. 정말 남들이 보면 집, 강의, 집, 학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동네 술집 한 번. 그것도 혼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먹는 거에 집착을 해요. 맛있는 걸 한 번은 먹어야 한다. 이걸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도시에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여유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것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말초적인 영역인 거잖아. 이게 먹는 것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는 즐겨야 되는데 우리의 뭔가 즐길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랜드마크를 먹거리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와요. 뭔가가 안 들어와요. 유입이 안 돼요. 그냥 반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늘 풍선 효과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소프트웨어들이. 저는 통인시장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는 거예요. 엽전을 주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가서 엽전으로 뭔가를 사 먹고 라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이기도 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인사동에서 앞에서 도자기 파는 곳에서는 도자기 빚는 퍼포먼스를 한 번씩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도자기 버스킹을 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끌어내느냐가 도시재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도시재생은 재개발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 지역의 특색과 그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밀한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우리 개발해 주세요 이렇게 손 흔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도시재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도움 되시라고. SH 재생사업 모델의 대안이에요. 요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이 전략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하고 주민 참여도가 미흡한데 SH는 주민 참여를 통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탑다운 바텀업 방식으로 가는 거고 탑다운 방식으로 전략계획을 탑다운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 주민들은 다시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만나게 해주겠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SH가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의 계획 모델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괜찮은 거죠. 이런 것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도시재생의 드라이브를 더 거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이익일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런 얘기와 그 다음에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세기 말 세계 인구 고작 88억 명 한국인 수는 반토막 난다라고 하면서 이게 논문을 봤는데 저는 이거 보고 조금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90년에 요로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살았던 시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10대, 20대가 가장 많잖아. 평균 연령이 29.5세야. 지금의 아프리카거든. 지금의 아프리카가
24세, 5세거든요. 평균 연령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럼 구매력이 대단하다는 거거든. 생산성도 대단하다는 거고. 그리고 2017년에 평균 연령이 41.2세였어요. 이제 우리는 15년 뒤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50년 뒤에는 이렇게 돼요. 60년 뒤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50년이 되면 난 살아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2035년까지는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평균 연령이 49.6세예요. 2050년엔 평균 연령이 54.4세, 67년에는 57세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늙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우리 저출산이니까 문제니까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출산 사회,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기도 하죠. 한 명이 안 돼요. 0.90명입니다. 이 0.90명의 출산율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거냐면은 어떻게 정해지느냐면 출산 가능 인구가 있어요. 여성의 출산 가능 인구를 전 세계에서는 몇 세로 보느냐면 15세에서 49세로 봐요. 그러니까 15세에서 49세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던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라요. 49세에 아이를 낳는다고? 15살에 아이를 낳는다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적정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의 적정기, 출산의 적정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0.9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15세에서 49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출생을 하는 거예요. 출산을 했을 때 0.90명 기대수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낮은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정기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 제가 왜 나이를 물어봤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25, 26인데 이제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해서 한 몇 년 다니시면 이제 30 축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시집 안 가냐?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한 말, 되게 모순적인, 어른들 말 중에는 되게 모순적인 말들이 많아요. 엄마 나 남자친구랑 사겨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무나 만나지 마라. 그래요. 엄마 나 남자친구랑 여행 갔다 올 거야. 안 돼. 그러면서 30 넘는 순간 이렇게 얘기해. 넌 결혼을 언제 할 거니? 남자를 만나봤어야 결혼을 하지. 늘 남자는 조심해야 되고 남자는 만나지 말고 남자를 만나면은 다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 줄 때는 언제고 30이 넘었으면은 시집을 가래.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많은 남자를 만나봐야 좋은 남자를 만나요. 많은 여자를 만나봐야 좋은 여자를 만나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경험치예요.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겪어봐야 아는 거지. 겪어봐도 이혼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어른들 말에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무슨 얘기예요? 애 낳아야지. 애 안 낳으면 안 돼? 좀 늦게 낳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요즘에 기술도 좋아져서 젊었을 때 난자 냉동해 놓고 정자 냉동해 놓으면 되잖아. 그러고 우리 좀 살다가 좀 나이 들었을 때 40 좀 넘어서 젊었을 때 난자 냉동해 둔 거 하고 해서
임신해도 되잖아. 왜? 왜 안 되냐고. 근데 이런 거예요. 늙어서 애 낳으면 고생한다. 그건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 거죠. 우리나라 그래프를 보면요. 이거는 제가 너무 외국 그래프라서 책에 있는 거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 외국 그 출산을 보면 15세부터 시작해서 49세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프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앞정처럼. 그러니까 요때만 딱 애 낳고 끝내는 거예요. 출산율이 낮은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면 두 번째, 저출산 사회가 왜 문제냐라는 거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노동 공급이 감소해서 생산성이 하락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부채 상환 능력이 저하돼요. 똑같아요. 자본 수익률이 저하되니까 투자 감소되고 물가 상승률 하락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본성 건전성이 저하돼서 시스템의 전체적인 리스크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출산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금융적인 문제, 자본의 문제가 되는 거고, 노령화 사회가 되는 것에서는 무조건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소비 둔화가 일어나고 안전자산 선호도가 확대가 되는 이런 순간에서 시스템의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노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알고 있다고. 재밌는 건 중간에 생뚱맞은 소리 지면은 일단 일부러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이 뜬답니다. 이런 산업이 뜨는데,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노인병원들,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노치원. 노인들이 가는 치원. 그러니까 유치원이 아닌 노치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논대요. 노래 부르고 같이 노래 부르고 막 하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간식도 드리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일본에서 지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일본은 노령화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한 명에 들어가는 장례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그 웨딩 문화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웨딩 문화도 웨딩 너무 허례허식이다, 너무 좋은 데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스몰 웨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장례식도 스몰 장례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스몰 장례라고 얘기를 해서 요게 호텔 장례식이에요. 그러니까 호텔에다가 장례식 관을 놓고 아는 사람들만 조촐하게 불러서 장례식 딱 하고 화장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도 생겨나고 있다. 생길 거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해서 원격 진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버 산업으로 굉장히 많이 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또 틈새 시장을 노려서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열받았습니다. 왜 열받았느냐? 이겁니다. 저출산의 원인을 이렇게만 본다고? 저출산의 원인을 양육 부담, 결혼관 변화, 고용 요건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니까 뭐를 하느냐 하면은 양육 보조금을 줘야 되고 보육료를 줘야 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제를 혜택을 줘야 되고 유연한 근로시간 문화를 확산을 해야 되고 출산 후 재취업을 장려해야 된다라는 따위의 대안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 이 대안으로 진짜 저출산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노력은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다 했던 겁니다. 복지 늘려주마, 돈 줄게, 다 했던 겁니다. 양육 부담 줄여야지, 다 했던 겁니다. 그게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늘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결혼관이 변화돼서 그러냐?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경쟁사회에 살면서 그리고 양극화 사회, 불신 사회, 부패 사회에 살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국 사회는 사실은 경쟁 사회인 거예요. 원래 경쟁 사회, 적자 생존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허버트 스펜서 교수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교묘하게 바꿔요. 자연은 승자를 택한다. 그래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놈이 자연적인 것이다 라는 것으로 교묘하게 바꿔요. 스펜서라는 사람이. 이게 자본주의 논리가 됩니다. 자본주의의 논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 우리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 최고가 되어라. 너무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맞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언제 맞았느냐? 너 출세를 해야지. 그랬더니 옛날부터 입은 좀 살아있었어. 그래서 아버지, 출세는 날 출자의 세상 세자인데 난 이미 세상에 나왔으니 난 출세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버지한테 한 번 맞은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요건 좀 있었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택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런 거죠. 경쟁을 하기 싫어서요. 경쟁 사회에 뛰어들기 싫어서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뭐가 맞느냐? 경쟁은 누구도 승자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쟁은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등을 하면, 내가 승리를 하면 누군가는 지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나는 또 지게 됩니다. 결국은 경쟁은 그냥 같이 죽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등을 하는 애가 1등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겁니다. 1등을 제거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제쳐야지? 아니요. 2등이 공부하는 분량과 1등이 공부하는 분량은 비슷합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열심히 안 해서야 라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냥 1등이 나보다 머리가 조금 더 좋았을 뿐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우연히 한 개를 더 틀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등이 된 겁니다. 1등은 우연히 지 주변에 지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1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꼴찌들이 자신감이 이만큼 차 있다고. 제가 가끔가다 고등학교 같은 데 가면은
전교 1등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교 1등이 손을 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전교 1등 옆에서 예요 이럽니다. 그러면은 지도 약간 부끄러운 걸 압니다. 완전히 지 실력이지 않는 걸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꼴찌 손 들어봐 그러면 꼴찌인데 분명히 3, 4명이 손을 듭니다. 저요! 이러면서 아주 씩씩하게 손을 듭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옆에 특히 남고 가면 그렇습니다. 저요! 막 이러다가 옆에 막 야, 이씨, 내가 저번에 꼴찌했는데? 막 지들끼리 꼴찌했다고 싸웁니다. 재밌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근데 왜 꼴찌들은 그렇게 잘났을까요? 왜 잘났을까?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저요라고 손을 들까? 꼴찌에게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냐? 꼴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만 하면 다 죽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꼴찌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꼴찌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배워야 돼요. 살아가면서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죽었어. 라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난 왜 1등이 안 될까? 이 마인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태어나면서 경쟁이라는 것부터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오늘 너무 우울해질까 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OECD 국가 중 1인 겁니다. 줄지 않는 자살의 예방 경찰까지 동원을 하지만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경쟁 사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탄력성이 없습니다. 사회적 회복 탄력성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관용의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면 그대로 끝인 줄 압니다. 관용의 사회가 아닌 거예요.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듬어서 일으켜줘야죠.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청년들 창업 지원만 하면 뭐예요? 창업하면은 10명 중에서 9명은 전부 다 뭐 합니까? 10명 중에서 10명은 실패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청년 창업은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게. 너희들 창업해봐라. 왜 우리는 스티브 잡스 같은 애들이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스티브 잡스는 중퇴를 했잖아요. 대학교를. 좋다이가 대학교 중퇴,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중퇴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패자. 편입이라도 하지. 다시 시작해 볼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창업을 시키려면 실패했을 때의 회복 탄력성도 줘야 되는 게 사회입니다. 너희들은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패배자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회를 벗어나야 합니다. 경쟁은 누구도 승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 사회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알게 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사회를 살아가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하고 실패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알려주면 되느냐?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알게끔 해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도전적인 인재가 안 나오느냐고요? 도전을 하게 해줘야 도전적인 인재가 되죠. 도전을 하면 또라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안전빵이 최고라는 그 얘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얼만큼 들으면서 살아왔습니까? 1등이 아니면 안 되라는 얘기. 무조건 인서울. 무조건 스카이. 스카이를 나오면 인생이 역전된다. 그것도 옛날 말입니다.
공기업을 가면 인생이 역전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앞에서도 자꾸 얘기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획일화된 도시에서 살았고 너무나 획일화된 사회에서 살며 너무나 획일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1등과 꼴찌는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똑같은 교육을 배웠고 똑같은 사교육을 배웠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구도 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튀는 얘기를 하면은 넌 좀 이상하구나라고 매도를 했고 실패를 하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관용적이지 않았죠. 공부를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 넌 게을러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일을 하기 싫을 때가 있듯이 공부도 하기 싫을 때가 있는 겁니다. 난 공부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 왜 하기 싫은지를 물어봐야죠.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물어봐야죠.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를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면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바로 여실이라는 말입니다.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인데 여실. 같을 여자에 과일 실자입니다. 이게 축약한 겁니다. 축약한 거. 원래는 여실여견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여실여견이라는 것에서 나온 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넌 변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변했을까요? 변하는 게 당연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변해가는 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그 시간에 고정시켜 놓고 어떠한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의 시간이 변했으면 너의 시간도 변한 겁니다. 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했다면 너의 마음도 변한 겁니다. 네가 늙어가듯이 나도 늙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어떠한 기준점에 딱 꽂지 말고 변화하는 것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여실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불교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대로 바라보는 거. 자, 여기에 물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통을 치웠습니다. 이 위에는 물통이 없다가 아니라 그냥 책상 위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변화하는 것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잣대의 기준에 맞춰서 그 변화를 자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고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경쟁 사회에서 꼭 살아남아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출산율 그리고 자살률 사실은 딱 한 가지만 변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쟁이 너무 치열한 사회가 아니면 그리고 협력하는 사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사회를 참여할 수 있는 사회면 우리는 출산율 올라갑니다. 자살률 내려갈 겁니다. 그런 사회가 오면 다양화는 당연히 보장받을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차별된 언어를 쓰고 그리고 자꾸 획일된 사고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 부모, 한 부모 가정
거꾸로 얘기했네.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지. 한부모든 두부모든 가정이잖아. 근데 우리는 구별합니다. 한부모 가정. 그 다음 또 뭐야? 그 다문화 가정. 나는 이 말이 제일 웃겨요. 다문화 가정. 난 이 말이 왜 제일 웃기냐면 그 밑바닥에는 한민족이라는 민족주의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 백인하고 흑인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면 다색 가정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건 그냥 가정이잖아. 그것도 가정이잖아. 왜 그거에 다 문화를 씌우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다양한 겁니다. 우리는 한부모 가정이든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리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다문화 가정이든 뭐든 우리는 그냥 가정이란 테두리로 바라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한민족이지. 부부는 당연히 두 명이 살아야 되지. 라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앞에서 다윈의 진화론은 승자가 이긴다가 아니에요. 다윈의 진화론을 읽어보면 자연은 승자를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퇴화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얘는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화론 안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인류는 진화했고 어떤 식으로 진화한다가 아니라 무엇이 퇴화한다가 중심이에요. 진화론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것들이 발달하면 반드시 어떤 것들이 퇴화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어떤 종이 살아남으면 어떤 종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의 자연관계를 밝히려고 했던 사람이 찰스 다윈이야. 그리고 우리는 신으로부터 떨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전학적으로 뭐에서부터, 원숭이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런데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도 사실상 깨진 거죠. 원래는 네안데르탈린, 우리는 이렇게 알았어요.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린 호모사피엔스로 진화되어 온 과정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크로마뇽인과 호모사피엔스, 그리고 이런 피테쿠스 같은 경우는 다른 종족인 거죠. 다른 종족끼리 싸웠는데 호모사피엔스가 이긴 거예요. 그냥 그들이 적응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을 퇴화시켰고 어떤 한 부분을 없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종은 인류 유인원이라고 하는 동물 중에서는 사실상 가장 힘이 센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이 센 존재가 왜 버티지 못했느냐 하면, 가장 힘이 퇴화해버린 호모사피엔스는 그 힘을 보강하기 위해서 도구를 들었고 돌을 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건 진화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힘의 퇴화이기도 한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창을 들었으면 걔가 이겼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찰스 다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꼬아버려서 승자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본질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가정, 그리고 그냥 교육,
이 경쟁사회가 무너져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진짜로 관용적인 사회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오늘 2개 논제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는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도시라고 얘기를 하면은 도시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줬던 것 같고요.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진짜로 본질은 대부분 외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을 해야 지들이 편하거든요. 여러분들을 경쟁시켜야 그 경쟁시킬 때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편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을 해야 서로 이야기를 안 한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교환돼. 정보가 교환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생기는 순간 여론이 만들어져.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회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경쟁사회가 왜 좋아요? 경쟁은 같이 죽자는 건데. 경쟁이 발전을 이끌어낸다? 허구예요. 늘 지금까지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 문명을 이끌어왔어요. 심화된 경쟁사회의 문명은 모두 무너졌고 타락했어요. 협력을 했던 문명만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전에도 이것도 그냥 얘기 드릴게요. 왜 그 유명한 뭡니까 옛날에 페르시아 전투, 페르시아 전쟁에서 변방에 있던 스파르타가 왜 이겼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소위 말해서 2차 전투 때는 황제까지 왔단 말이야. 페르시아의 황제까지 왔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졌어. 왜 졌느냐라는 거죠. 얘들은 기량을 중시하니까 페르시아 군대들은 기량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싸움이 많아. 근데 얘들은 뭐냐 하면 팔랑크스야. 기본 전술이 팔랑크스예요. 팔랑크스는 뭐냐면 긴 창을 들고요. 방패를 들고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찌르는 거야. 근데 이게 방패잖아. 그죠? 방패잖아. 그냥 방패니까 누구를 지켜줘야 되냐면 옆에까지 같이 지켜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 창을 들고 있으니까 이 옆에가 나를 막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걸 협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면엔 가장 강한 군대였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투에서 이기는 거야. 얘들이 협곡으로 딱 몰아서 전방으로만 찌르니까 각계 전투를 벌였던 페르시아 군들이 말도 안 되게 처참히 쓰러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웃긴 얘기는 있어요. 팔랑크스끼리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돈대. 왜 그럴까? 이렇게 돈대. 이렇게 정면으로 딱 붙으면 이렇게 돌아간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렇게 붙으면 막 하다가 훅 쓰러져야 될 거잖아. 왜? 응? 아니에요. 측면 찌르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막 붙다가 이렇게 돌아갈까? 이게 본인도 사람인지라 이게 옆에 사람까지 막아줘야 되잖아. 근데 나한테 창이 날라오면 오이씨 이렇게 움직이잖아. 내 쪽으로 당기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애는 비잖아. 그러면 야야야 이러면서 붙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붙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야. 전체적으로. 실제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없나 봐.
협력도 중요하지만. 어찌됐건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를 드리는 건 경쟁 사회가 없어져야 된다. 경쟁 사회가 없어지기 위해서 또 하나의 목표는 우리는 관용적인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보면은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너무 잘 아는 백남준의 작품입니다. 제가 오늘 왜 백남준의 작품을 끌고 왔느냐면 사실은 이 장례식을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백남준의 장례식장에 이렇게 뭔가를 어떤 여성분이 시신에 뭔가 백남준 시신에 뭔가를 올리고 있죠. 이 뭔가가 뭘까요? 잘려진 넥타이였어요. 잘려진 넥타이였어요. 백남준 선생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장례식은 굳이 슬플 필요가 있냐? 그냥 와서 한바탕 웃고 신나게 재밌게 놀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고, 그리고 이 백남준 선생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자기의 스승이 있었는데, 자기의 스승을 퍼포먼스로 넥타이를 자르면서부터, 그 앞에서 그 넥타이를 자르면서부터 이 사람의 행위 예술이나 이런 설치 미술이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백남준 선생께서 오면 시원하게 넥타이나 잘라서 내 위에 뿌려주고 가라라고 한 게 유언이 됐었어요. 비디오 같은 경우를 찾아보시면 재밌어요. 백남준 장례식장 하면은 이렇게 넥타이 자르고 막 던지고 웃고 술 마시고 놀고 막 그래요. 시신 여기 계속 누워 있으시고, 그리고 계속 위에 잘린 넥타이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도 해석을 하느냐면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본질을 바라보면 어쩌면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백남준 선생이 그 넥타이를 잘랐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되면서 예의라는 것과 문화를 갖추기는 했으나 언제부턴가 넥타이가 교양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넥타이는 그냥 옷을 간추리기 위한 도구이며, 그리고 넥타이는 원래 넥타이가 그렇거든요. 원래 넥타이는 이 셔츠 있잖아요. 이 셔츠가 런닝이에요. 런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래 셔츠 안에는 런닝 셔츠를 안 입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보면 제일 이상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저씨들이 셔츠 안에 런닝 셔츠 입은 거 있잖아요. 런닝 입은 거. 그걸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속옷에 속옷을 입은 느낌인 거예요. 그걸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속옷이에요. 런닝이에요. 그래서 자켓을 벗지 않아요. 어디 나가면, 외출을 하면 원래 자켓을 벗지 않아요. 막 자켓 벗잖아요. 이걸 벗지 않아요. 자켓을 벗지 않고 이게 속옷이니까 가려줘야 되죠. 가려줘야 되죠. 그래서 가려주기 위해서 이 가리는 용도로 넥타이를 쓴 거예요. 어떤 격식 있는 자리가 아니라, 격식 있는 자리는 풀 드레스에, 목까지 올라오는 풀 드레스에 나비 넥타이를 하는 게 원래 풀 드레스예요. 그래서 남성은 셔츠가 있는 거고 드레스 그 셔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속옷인 거고, 셔츠는 속옷인 거고, 드레스 셔츠는 목이 이만큼 올라오고 팔이 이만큼 두꺼운 것들 있죠. 그렇게 해서 버튼을 이렇게 끼워서 채우는 이런 것들이 드레스 셔츠예요.
그럴 때는 나비 넥타이나 그때는 이제 이런 정장 말고 턱시도를 하는 게 예인 거예요. 원래 본질상. 그러니까 백남준 선생이 이게 거북했나 봐요. 아니 이거 가리려고 입는 건데 드레스 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오고 맨날 격식 차린다고 넥타이 메고 오고 아니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러닝 셔츠 입고 넥타이 맨 거하고 뭐가 달라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시원하게 잘라버려 하면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 거부터 자르자라고 해서 자기 교수님 걸 잘라버렸어요. 어쩌면 본질을 찾는 것이 생각의 변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건지도 모르거든요. 어쩌면 도시의 본질을 찾고 그리고 문화의 본질을 찾고 그리고 인간 삶에 대한 본질을 찾을 때 도시 문제, 인간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시사인문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